안녕하세요. 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양반이 비판 철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학제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비판 철학이라는 학문의 장르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좀 튀고 뭐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분들 대부분은 칭찬하라고 그렇게 계속 가르쳐 왔거든요. 모든 것은 칭찬해라.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봐라.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그렇게 저도 배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세상이 발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선 정치하고 어떤 과학적인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예전에는 밭을 가려면 소로 이렇게 쟁기를 끌어가지고 밭을 갈았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긍정한다면, 무한 긍정한다면 밭을 가는 것은 소하고 쟁기를 쓰는 것이야. 그 이해는 안 되는 거야. 이러고 거기서 긍정을 하고 끝났다면 몇천 년이 지나도 지금 현재도 그 밭을 가는 것은, 논이나 밭을 가는 것은 소를 반드시 끌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정 관념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일단 긍정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 비판 철학을, 소위 비판 의식을 통해서 밭을 가는 걸 소가 끌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뒤로 오는 게 더 좋겠다. 그래가지고 개발된 게 그 소가 끄는 것을 비판하는 의미로 개발한 것이 뭐냐면 소위 트랙터라고 하는 기계 문명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아주 옛날에는 끄세라는 걸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고대사에서 자오지천왕하고 황제 헌원 군대하고 뭐 73차례를 싸워가지고 결국은 헌원이 자오지천왕을 사로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끌체 원자란 말이에요. 근데 황제 헌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의 고대 황제인데, 그러니까 진시황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최초의 황제잖아요. 진짜 헌원 황제라는 사람이. 근데 이 헌원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글자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어떤 창고 같은 데서 끄새를 끌고, 이 사람이 뭔 사람이냐면 사냥을 한 사람 말이에요. 사냥은, 그러니까 헌원이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헌터예요. 헌터. 이런 넓은 초원지대에 가서 이제 사냥을 했다 이거. 그럼 이 사람이 사냥해서 뭘 거냐? 제가 이제 보면 그 당시의 역사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왕실이, 왕이 가서 먹을 걸 사냥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냥 문화인데, 이거 이제 사냥해서 먹고 사는데, 그럼 틀림없이 하인 종족들을 부려가지고 사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끌체 원자에 처마 한자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 쓰는데, 황제가 끄새를 가지고 처마를 지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그 당시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필요한 것은 오직 전쟁할 때 오고 사냥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결국은 사냥에다가 왕실의 먹거리를 납품한 사람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사냥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몰입꾼도 있어야 되고, 뭐 활을 잘 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세가 막강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세를 이용해서 우리 고대 고조선 역사를 이제 들러엎으려고 73차례나 전쟁을 했는데, 번번이 우리 자오지천왕한테 지다가 나중에 이제 말년에 자오지천왕이 황제가 이제 잡혔잖아요. 잡혀서 중국의 고대사에 의하면 황제 헌원이 자오지천왕을, 소위 치우천왕이라고 하죠. 치우천왕을 사로잡아가지고 뭐 7토막인가 내서 전국에 이제 묻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오지천왕이 뭐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73차례나 싸웠으면 매년 매일같이 싸운 게 아니고 가끔가다 반란을 했다는 얘기죠. 사냥에서 그 먹거리 납품하는 놈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 사람도 싸우는 동안에 뭐 몇 년에 한 번씩 싸웠던 어쨌든 73회까지 싸웠으면 완전히 자고지천하게 늙어서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훨씬 진 거지 이제 저준 게 아니라 진 거지 늙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역사를 계속 이제 끌체 원자를 써서 그 사람이 그 헌터웨이가 이제 그 황제 헌원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조선 역사가 뭐 4,000년에서 8,000년 사이라고 하면 8,000살을 먹은 사람이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을. 근데 제가 8,000살이 못 돼요. 아직 8,000살에 되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도 몰라. 그러니까 어떤 그 역사적인 문헌 가지고 추리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조선 역사에서도 끌채원이 이제 끝에 이렇게 옛날에 바퀴가 없으니까 무슨 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거기다 사냥감을 멧돼지를 올려놓고 말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가 이제 운반 기구 이제 최초의 도구인데, 여러분 그 논리대로 무조건 긍정해라. 그래가지고 긍정하면 그 끄세에서 발전할 수가 없어요. 끄세요. 뭘 끄는 건 끄세가 최고야. 그럼 더 이상 뭐 발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누군가는 그 비판 철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판 개념에서 이거 끌고 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개발한 게 이제 바퀴란 말이에요. 바퀴를 개발해서 수레를 끌고 다니는데 그 끄세보다는 얼마나 좋아요. 아주 짐도 많이 실어서 굉장히 좋잖아요. 우선 저항이 덜 걸리니까. 그런데 그 바퀴 굴러다니는 것도 이제 못마땅한 거야. 저거 가지고 뭐 소가 없고 저기 뭐 기계식으로 갈 수 없어? 이래가지고 만드는 게 결국은 자동차잖아요. 오늘날 자동차에서도 계속 진화하는 것이 누구냐면 무한 긍정이 아니라 부정하는 사람들이지. 지금 자동차가 불편해. 앞으로는 날개 달아서 날아다녀야 돼. 너는 그 소위 비판 철학하고 맥을 같이 하는 그 비판 사상이 만족을 못하고 계속 발전한다. 그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 비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비판을 통해서 우리 역사가 발전해 왔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데 대입하면 마찬가지죠. 정치도 비판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비판을 안 하면 그런 정치가 썩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판 정치를 하는데, 그 긍정론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조건 칭찬해라. 칭찬하고 긍정하고 칭찬하면 뭡니까 상어인가요? 상어도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추잖대. 고래가 춤추는 것도 봤지? 잘한다고 쓰다듬으면 춤추잖아. 그러니까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럼 겉에 들을 때 진짜 맞아. 그 고래가 이렇게 잘한다고 하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재롱을 떨고 그러대. 춤추대. 그러면 칭찬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이제 속임수가 있죠. 뭐냐면 고래가 춤추게 하기까지는 무지무지한 그 훈련을 거치죠. 고래를 굶겨가지고 거의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가고, 너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짓을 하나 좋게 하면 옳지 잘했다고 준단 말이에요. 먹을 걸. 그러면 고래가 이렇게 하면 먹을 걸 주네. 그래가지고 이게 생존 본능으로 훈련시켜가지고 그 고래가 춤추게 하는 건데, 그 반대로 고래가 춤추기까지는 자연적으로 사냥해서 먹고 살던 고래를 잡아다 놓고 얼마나 가혹한 훈련을 시켜서 그 고래가 인간이 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재롱 떨어가지고 근근히 생명 욕구를 이어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칭찬의 뒤에는 무지무지한 어떤 아주 가혹한 비판적인 비난적인 그런 폭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무조건 긍정을 하고 오는 사람들은 이 사상이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독재자들에 의해서 나왔죠. 통치자들이. 왜냐하면 통치자들이나 독재자들이나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약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난하면 안 되는 거야. 아주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칭찬을 하고 그러죠. 칭찬을 하면서 이율배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을
예를 든다면 그 사람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걸 절대 반대했죠. 지금은 노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우리 젊었을 때는 삼성 계열은 절대 노조가 없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 노조가 없는 것은 자기의 그 어떤 비판하고 개선의 여지를 없애는 거죠. 그런데 그런 노조가 없는 삼성이 자기 비판을 거치지 않은 삼성이 부자가 되긴 됐는데 그 부자가 삼성의 부자가 됨으로써 일반 여러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뭐 이래서 이제 그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삼성이 과연 자기 기업에 자기 스스로 삼성맨들에 의해서 그렇게 발전했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그 징후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죠.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그 제품을 개발해 놓으면 삼성이 그거 괜찮은데 그 부품 납품해 그래가지고 얼마 납품하다가 점점 어떻게 그 중소기업을 쥐어짜가지고 중소기업을 죽이고 지가 삼성이 그 독점은 그런 예가 많잖아요. 그에 마찬가지로 지금 먼저 윤석열 사건하고 관련해서 각 그 유튜브 방송들이 그 지적하는 찾아내는 그 어떤 그 비판적 근거에 의하면 삼성이 그런 자기네들의 어떤 그 부패성을 감추기 위해서 현직 검사 윤석열에게 무슨 뇌물을 제공하고 무슨 아파트를 제공하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냐 하는 지금 그런 의심을 가지는데 이 의심이라는 것은 상당한 그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방송을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 빠져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들 말이 그 사실인 것 같아. 근데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주는 게 어디냐면 우리나라가 공인하는 사법기관이거든. 검찰이거든. 뭐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사실을 판정을 해줘야 되는데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아무리 사실이고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 사법기관이 판정을 안 해주면 그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사단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정대택 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윤석열의 그 천하 장모로부터 사기당해가지고 재산을 다 망가뜨리고 억울하게 징역살이고 어쩌고 그런 건데 이걸 우리가 들어보면 분명히 그 사실이야. 우리가 들어보면 사실인데 그래도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해. 이 사회에서. 왜 인정을 하냐? 검사를 거쳐서 재판에서 이제 판결을 해야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검찰이나 판사 시스템, 사법 시스템이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 사실이 진실이 거짓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 수사권은 뭐 경찰이 주든지 어디다 분리하는 게 이게 필요하고 뭐 이런 그 단계가 필요한데 이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 180석이라는 거대 야당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 거의 못했다고 보면 돼. 지금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게 검경 수사권 분리잖아. 수사권 분리를 지금 못했단 말이에요. 모든 이유가 왜 못했냐면 한마디로 그건 지도자의 부재야. 예를 들어서 당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걸 기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피했다는 이 사람은 뭐냐면 거의 그 적폐 세력이거든요. 이거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을 지휘해서 이거 하자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그 중립을 지켰다든지 아니면 구경만 했다든지 이것은 볼 거 없이 적폐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자는 완전히 적의 편이라고 한 것은 김대중 선생님의 말씀이었다고. 그 김대중 선생님 말씀은 난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사법 정의를 세우는 것을 반대했는데 왜 반대했을까요? 그 반대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부패해가지고 그 부패 세력들하고 같은 패거리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런 거를 못하게 해가지고 다음에 대통령 되면 그런 조직을 이용해서 더 부패한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어떤 속셈이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든지 촛불 혁명을 일으킨 너희들 이 자식들아 웃기지 마 너희들 엿먹어 이 자식들아 그래가지고 일부러 방해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전혀 자격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길을 모르니까 가만히 복지부동으로 앉아서 월급이나 축냈거나 어디다 붙여도 이 사람은 자기 대통령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고 나와서 서들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옷을 속에 팬티도 정의 팬티, 러닝사스도 정의 러닝사스, 넥타이도 정의 넥타이, 모든 걸 정의로 포장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하고 이 브라인더라고 하는 그 머리하고 이 생각은 완전히 적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적폐가 결국은 반이 넘는 거잖아요. 왜 반이 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단정을 하냐면 그 역대 못된 정권들을 창출한 사람들이 유권자의 반이 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전부 표를 찍어가지고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국민 속에 이제 절반 정도가 그 적폐 세력인데 이 적폐 세력이 절반이라는 걸 알면서도 해결 못하는 것은 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속에도 인자 속에도 적폐의 요소가 한 반 정도는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정의로운 사람들이 정말 정의롭게 목숨 걸고 나서면요 이게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의 숫자가 적어서. 그런데 이게 걸쳐놓고 반쯤 걸쳐놓고 이쪽이 지지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이쪽에 쓰는 게 유리할까 이걸 이제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단을 못 내려가지고 이 정의가 지고 있는 거고 정의가 굴종당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 비판 철학 소위 그 비판 사상이 투철해야 되고 비판을 하자면 자신이 공부를 해야 되고 자신을 수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판을 하는데 자기가 그 비판의 대상이 되면 그 사람이 비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유권자의 절반 정도가 비판을 반대하고 긍정하고 칭찬하자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비판 대상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 절대 긍정하고 절대 비판하고 모든 걸 칭찬만 하고 긍정적으로 봐라. 이게 이제 그 독재 통치자들이 한결같은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 자기가 사는 방법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비판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느끼면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새로 터득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비판 철학이라는 거는 학문적으로 한 장르를 차지하고 비판 철학이 있는데 그럼 칭찬 철학도 있느냐? 칭찬 철학은 없는 것 같아요. 칭찬 철학이 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있어도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칭찬 철학은 그 독재 철학이기 때문에 무조건 칭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칭찬 철학이라는 건 인류 발전사에 필요치 않은 학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칭찬 철학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없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그 대학을 못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칭찬 철학과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비판 철학이 있다는 것은 인류의 획기적인 발전의 한 계기다. 그 옛날에 지금이니까 비판 철학이라는 얘기지 옛날에 왕정사에서 무슨 비판 당이 있으면 그게 뭡니까? 곧 반역자잖아요. 역적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의 인류사에서 오늘날 비판 철학까지 우리가 쟁취하고 그걸 학문으로 한 장르를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발전한 거죠. 그래서 이 절대권에 대한 비판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비판 철학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철학이라는 게 도대체가 전 학문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 못하고 우선 아이들 보고 쟤들 철 아직 안 들었어. 쟤는 이제 철 나는 중이야. 그거잖아요. 철이 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영어도 우리말을 번역해 갔어요. 영어를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들 보고 children이라고 해요. children 이제 철 들기 시작하는 아이다 이거. 조그만해. 그러면 이제 다 큰 아이들 보면 뭐 보이 뭐 이렇게 하는데
보이도 그게 사실은 뭐 영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에 영어로 뭐냐면 사나이 보자 뭐 분리된 이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나이로 태어났다 이 말이고 보이가. 그래서 보이도 이제 우리말이고 children도 우리말인데 그래서 그 우리 이 철학이 결국은 우리가 철을 제대로 들어서 사리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철학이거든. 그럼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죠. 근데 철학이라는 걸 뭐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 하여튼 뭐 아주 그 고고한 무슨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학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저 나름대로 내가 알아듣기 참 내가 이해하기 쉽게 철학이라는 건 철이 제대로 들은 것이 철학이다. 그래서 그 철을 드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 본다면 그 철학 중에서 비판 철학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왜 비판 철학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 뭐면 그건 안 돼. 이건 돼. 안 돼. 이것을 비판과 칭찬을 분명히 구분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20대 이상 30대 젊은이들이 부모 말 안 듣고 이제 지들끼리 뭐 저 윤석열 뭐 이렇게 막 권력 휘두르는 거 보고 거기 그 하나의 롤 모델이 돼가지고 우리 자유분방하게 우리 젊은이들이 나서야 돼. 뭐 이거 나서는 걸 누가 절대 반대하지 않죠. 절대 그 찬성하지. 그런데 그 나서는 게 우리는 불의든 정의든 이거 구별 없이 무조건 돈이 되는 거, 무조건 권력이 되는 거, 이익이 되는데 나서야 되겠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건 안 돼, 이건 돼 하는 그 비판 철학을 분명하게 아이들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고 이거 그래 우리 애기들 잘해 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무슨 뭐 잘못했다고 해서 체벌한다든지 이러면 난리가 나죠. 그 경찰서에 가서 이거 차고 가야죠.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그 잘못했다고 잘못했냐 잘했냐 하는 것을 구분해가지고 어느 정도 체벌은 인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벌을 이게 어려서부터 아주 지식 속에 심어 넣어야 돼. 이게 잘못은 반드시 페널티킥. 그 벌이 페널티킥이라는 건 뭐냐면 페널티라는 건 뭐냐면 영어가 이제 우리나라 이거 페널티를 소위 그렇게 이제 벌 주는 걸로 바꿔왔는데 그거를 그 해석하면 패서 그 벌을 준다니까 이거 페널티킥 이제 저 영어에 가가지고 또 변형돼가지고 페널티킥이지 사실은 패벌이에요. 패서 벌 주는 거예요. 그 패서 벌 주는 거 옛날에 우리 저도 어려서 다리를 걷어가지고 목침 위에다 올려놓고 아버지로부터 다리에서 피가 날 때까지 그 회초리를 맞고 자랐는데 우린 다 어려서 이렇게 패서 그 어떤 벌칙을 받아가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리키는 그 문화가 물론 그렇게 뭐 피나도록 패야 되는 건 아니지만 벌을 준다든지 오늘 뭐 너 한 끼 밥을 굶어야 돼 뭐 이런 어떤 하여튼 고통을 줘야 돼. 그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느껴서 잘못하는 건 안 돼. 이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의 교육제도는 변화하기도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 네가 잘했어. 저쪽에 어떻게 싸우다가 내가 먼저 얘를 때렸어. 그러면 이제 저쪽에 이 새끼 왜 때리고 때렸단 말이야. 그럼 얘가 약해. 나 아빠 지가 때렸어. 그러면 지가 때린 건 상관없고 얘가 때린 것만 가지고 야단을 치는 이런 사회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자기 잘못을 이렇게 우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부모한테 알려주기만 하면 무조건 네가 잘했어. 쟤가 나빠.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어려서부터 이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젊은이들을 키워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조건 젊은이들이 잘못인 게 아니라 바로 이 책임이 벤시빌리티가 이 부모한테 있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그렇게 키워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반성해가지고 지금이라도 그 아들한테 무릎 꿇고 내가 니한테 잘못 가르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옳고 그런 것은 판단한다. 난 너 어렸을 때 네가 너무 이뻤어. 이쁘고 너를 사랑했어. 그래서 무조건 너를 잘 키면 네가 스스로 사리가 옳고 그런 걸 판단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키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잘되고 잘못되는 것을 네가 분명히 가려야 된다 하는 식으로 무릎 꿇고 빌어서 지금이라도 젊은 세대들에게 부모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의지도 능력도 생각도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 당신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신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최근에 우리 건물에 밑에 층에 그 대학생들이 한 세 사람이 살아요. 세 사람이 사는데 이 아이들은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뭐 금요일마다는 아닌데 하여튼 거의 그래. 뭐 금요일이든 어떤 노는 날 그 전야에 모여가지고 밤을 새워서 잔소리를 하는 거야. 막 잔소리를 하는데 그 여러 사람이 여기 있는 그 조그만 아파트니까 여기 있는 여러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번에는 저놈들이 얼만큼 오래 가나 했는데 4시까지도 계속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야. 뭐 무슨 소리인지 들리진 않지. 그냥 막 지들끼리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는데 보나마나 잡다며. 근데 뭐 어떤 방인지를 몰라. 여기 집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밤에 살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제가 이제 4층에 사는데 그 3층에서 나더라. 나 밑에 층에 사는데 3층인지는 몰라. 근데 나가서 건물 바깥에 가가지고 이렇게 둘러봤어요. 왜냐면 그 창문에 불이 켜진 방에 분명히 이름들 잔소리를 했거든. 그 창문에 불이 켜진 방을 보니까 그게 3층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3층에 내가 이제 여기 관리자이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3층에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그 애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그 방은 지금 그 보니까 보통 휴일 전날 되면 여기서 이렇게 밤을 새워가지고 꼭 그렇게 잡담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다중에 여러 사람들이 숙면을 취하는 곳이고 각자 낮에 생활하고 밤에 숙면을 취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통적인 그 어떤 하나의 약속이다. 대중적인 약속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네들이 그렇게 여기서 떠들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그 숙면을 취하지 못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데 이 사람은 누가 얘기하기 전에 이런 어떤 기본을 지켜야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좀 장문에 문자를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금방 답이 왔더라고. 뭐라고 했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그 문자 받고 그냥 싹 떠드는 게 끝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얼마 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이 만약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어떤 남의 소속된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금방 반응했지. 그게 당신들이 부모들이 그 애들을 젊어서부터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절대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공중 도덕을 지키고 어쩌고 하는 것을 부모가 교육시켰다면 걔들이 그런 행동을 안 하죠. 그런데 그런 행동을 타치를 전혀 안 받고 살다가 이제 나로부터 그런 걸 받으니까 금방 고쳐서 안 하겠어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쳤는데 만약에 당신들이 그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못 써. 거기서 여러 사람 사는데 조용히 지내야지. 그렇게 못 써. 이렇게 얘기하면 들을 사람도 있지만 그 타상에 있어졌으면 안 들어요. 별 끊어가지고 그러시죠. 아버지, 쓸데없는 걸 다 걱정하고. 우리가 알아서 해요. 뭐, 이렇게 반론할 사람이라뇨. 내가 그걸 왜 하냐면, 언젠가 작년인가 어떤 학생이 여기 어떤 방에 이제 살고 있는데, 그 부모가 와서 내가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모가 와가지고, 나보고 여기 관리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관리인이라고 했더니, 이 쓰레기를 이렇게 잘 분리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부모가 굉장히 착한 사람들인데, 완전히 시골 영감 할머니, 할아버지더라고, 아저씨, 아주머니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 애쓰신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이제 추측성 나오니까, 야, 너도 이 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이렇게 남들이 애쓰지 않도록 잘 버려,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 아들님이 그냥 씨팔 별 개소리를 다 하고 잡혔는데, 그거를 참관하지 말고 빨리 가란 말이야, 빨리 꺼져. 이게 막 그냥 뒤에 새끼도 아니고 무슨 적한테 하는 식으로 막 욕지거리를 막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지금 알았어 이러고 도망가더라고. 이거는 뭐냐면 그 어려서부터 그 부모가 완전히 그 아들놈을 잘못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육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내가도 뭐라 그러면 나한테도 덤빌려면 근데 난 무서워서 이거 뭐 하지는 않았는데 여하튼 그렇게 하면서도 창피한 걸 느꼈을 거야. 저 사람한테 내가 우리 부모한테 막 욕하는 걸 들켰네. 뭐 이런 거를 이제 느꼈겠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그 자기 자식은 자기 부모들이 그래도 가르쳐야 돼. 딴 사람 남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남이 그 말 잘 함부로 못해요. 나도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나서기도 나서는데 나설 때마다 항상 각오를 해요. 저 자식이 덤비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그 각오를 하면서 덤비면 이제 나는 저놈이 주먹으로 내가 여기 쥐어 박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사람아 하는 식으로 내가 왜냐면 힘이 걔보다 약하니까 그렇게 할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요 우리 고대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저런 얘기가 있죠. 공자님하고 맹자님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놈이 길가에서 대변을 보고 있더라. 그 뒤 맹자님이 따라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놈이 공자님 성격상 그냥 말리가 없어. 아주 야단을 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쫄아가지고 가는데 공장님이 그놈이 길 옆에서 그 대변 보고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못 본 척하고 싹 이렇게 애둘러서 이제 그냥 갔단 말이에요. 이게 맹자가 아주 생각하는데 참 이상해서 공자님이 저런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 어째서 가만히 있었을까 하고 고민하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가운데서 참 이렇게 처음에 싸운 놈이 길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길 옆에서 싸우는 놈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날은 뭐 또 똥 싸는 날이었는지 하여튼 그 옆에서 싸우는 놈이 있는데 그 맹자님 생각은 저 먼저 번에 가운데서 싸운 놈도 아무 얘기도 아니고 공자님이 그냥 길 비켜서 갔으니까 저놈은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하고 아주 태연하게 마음 놓고 가는데 공자님이 가다 말고 그 옆에서 싸는 놈한테 탁 돌아서 이 자식아 이 넓은 땅에 어디 쌀 데가 없어 거기다 그 짓을 하고 있어 이 나쁜 놈 자식. 이게 뭐 당장 그딴 짓 하지 말고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파리가 윙 날려고 그래가지고 그 불쾌감을 느끼고 이 파리가 날른다는 얘기는 파리가 전염병을 옮길 수 있으니까 요즘 같은 무슨 코로나는 파리로 옮기는 건 아니지만 무슨 장티푸스나 전염병을 옮길 수도 있고 이건 굉장히 그 우리 사람이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위험한 짓인데 이 나쁜 짓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망해하던 치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잘못했어요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잘못한 건 영원히 끝나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급한 일이 있어도 저만큼 길이 멀리 떨어진 데 가가지고 그런 데 가서 용변을 봐 이렇게 가르치고 가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공자님이 참 맹자님이 좀 따라가다가 하도 이상해서 선생님 어때 아까 길 가운데서 쌌는 그냥 놔두셨는데 왜 이렇게 길 옆에서 쌌는 그렇게 가혹하게 야단을 치셨습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길 가운데서 싼 놈은 아무리 그 교육을 해도 그 교육이 오히려 그놈한테 우롱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놈 보고 너 여기서 길 가운데 이렇게 싸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놈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내 것 가지고 내가 싸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왜 당신이 시비야? 이러고 덤빌려면 그러면 지식이 우롱당하고 어른의 권위가 우롱당해. 그러니까 그런 놈은 교육 대상에서 아예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도 무관심해버리는 거예요. 저놈을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무관심해버리면 스스로 지가 나중에 이거 아무 효과가 없네. 그래가지고 창피한 걸 알아가지고 스스로 고칠 놈이기 때문에 저거는 교육은 절대 안 되는 놈이고 지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놈은 교육을 시킬 필요 없고 이 옆에서 싸는 놈은 차마 가운데서 쌀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 옆에서 싸는 놈이기 때문에 이 놈은 분명히 교육을 시키면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 내가 교육시키니까 저는 당장 잘못했다고 오라면서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요런 놈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런 놈을 시키면 틀림없이 교육이 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 사실인지 아니면 인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공자님의 철학이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누가 그렇게 글을 썼는지 그건 몰라요. 내가 그 당시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 당시 내가 안 살았거든. 공자님이 지금 약 한 600년경에 이 지구상에 왔는데 내가 2600살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진 않았는데 어떤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을 교육시켜야지 가능성 없는 사람을 교육시키면 둘이 싸우다가 선생이 주워 터진다니까 부하들한테 그 제자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그 가능성이 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고 이 사회도 이제 그런 걸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러면 학교에서 시켜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 체벌을 못하게 하는 것도 일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이라는 놈이 과연 그런 그 선생의 자질을 갖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교육제도라는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전부 시험 봐서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만 잘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인격이 안 갖춰지는 사람이니까 어떤 선생이 있을 수 있냐면 가운데서 그 똥 싸던 놈하고 같은 선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은
나의 제자들이니까 내 맘대로 써 있어. 이 새끼 너 일어나 그래가지고 막 지 맘대로 두드려 패고 여러 사람한테 써 있어. 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주는 게 아니라 상처를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교육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체벌을 하지 말라는 것도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체벌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선생에 대한 인격을 수양시켜야 돼요. 수양시키고 이것을 그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런 어떤 논문을 쓰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선생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 문제만 풀어가지고 인재를 선출하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면 지금 저 야당의 이준석인가 하는 사람이 앞으로 국회의원도 시험 봤었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문제만 외워가지고 문제만 풀면 국회의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지금 그거보다는 오히려 민선제도로 이렇게 선거에서 뽑는 게 좀 그 개발적으로는 나은 방법인데 그것도 지금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국민이 똑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국민이 똑똑할 때 가능한 건데 이 국민 자체가 그런 의식이 없을 때는 내 편이냐 제 패거리 지향적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이준석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면에서 차라리 그 문제 많이 푸는 놈, 공부 많이 한 놈, 여론만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선거제도를 좀 보완한다든지 해가지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속에 글을 많이 알고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국민 자격이라는 어떤 그 레벨에서 보면 아주 잘못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더 훌륭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골고루 반영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계속 연구를 하고 논의해서 비판해가지고 비판에 의한 정당한 답을 도출해내야 된다 하는 과제로 남겨두고 오늘 제가 뜻없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